네, 9월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MSCI 47개국 중에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이 8월에는 44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만큼 8월장을 봤을 때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선방에 나서줬는데 네네. 코스피 지수는 좀 부진했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그 절대적인 그 수익률 차이가 엄청난 건 아닌데 저희는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6월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6월 지나면서부터는 그때 3,170, 80 오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는 오르긴 올랐는데 소강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일본은 이제는 한일 정상회담 그거 끝나고 나서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쪽은 우리가 올라갈 때 좀 쉬웠고 저희는 이제 미리 오는 다음에 상법 개정이랄까 이런 거에 약간 노이즈가 나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을 바로 찾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한 달, 두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간 상승에 따른 차익이 좀 나왔고 이벤트가 소멸됐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면서 네. 8월장 우리 쉬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9월장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네 가지요. 압축해 네.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할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그 주말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스무드하게 원활히 돼야 됩니다. 원활하다는 것은 급격한 뭐 금리 인하를 빅컷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3번, 4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든지 이런 패턴을 동반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기 우려가 크지 않은 완만한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 되느냐 이제 관세 효과예요. 관세가 지금 영향이 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적으로. 근데 9월이나 10월 달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10월이나 11월 달에 그 관세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여부가 또 계속 나오니까 그 영향을 봐야 되는데 영향이 별로 없다 나와야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상법이죠. 상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9월 달에 아무래도 세 번째 상법에 대한 것이 기대가 좀 올라가 있는데 확정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의심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쾅쾅쾅 찍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한 25% 되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난 주말에 브로드콤이 좋았긴 했죠.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브로드콤이 좋은 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의 임팩트는 사실은 관련이 조금 덜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의 성능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둘 다 같이 동반하면 좋은데 그럴지 여부가 확인돼야 되는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큰 꼭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동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바뀔 제도에도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법 개정이 되겠죠. 네네.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최근 금융주,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증권주는 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일단 3차 상법에서 가장 큰 네. 것이 자사주 소각이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분명히 들어갔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오히려 실제 확인이 될 때는 셀드 뉴스가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네. 대표적인 것도 이제 자사주 소각은 새로 신규로 취득했을 때 1년 내에 한다, 즉각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얼마 만에 처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외를 두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좀 급격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어떤 프레임 내에서 발표가 된다면 아마 셀드 뉴스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율이죠. 세법에 대해서 배당소득 비과세 세율을 낮추는 거 낮출지 어떨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그 여당도 있고 우리 이제 정책하는
대통령실도 있습니다만은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불가피한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 갈등이나 아니면 불일치하는 걸 얼마나 빨리 일치해서 나가느냐 이런 그 분위기에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데 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성격으로 되고 있는 거죠. 셀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요거는 해결됐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약간 트레이딩 업인데 확인되고 나서 지속적일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읽혀집니다. 네, 말씀대로 오히려 9월 정기국회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미국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은 금리 인하가 3번까지 수월하게 될 것까지는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시장은 3번 정도까지 기대하는데 3번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그 인플레가 좀 잡힌다는 기대를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마 여기서 한 5%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뭐냐? 이번 주에 그래서 CPI 넘버랄까 PPI 넘버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고용 데이터가 나쁜 것이 조금 더 나빠서 금리 인하를 촉진시키더라도 경기라든지 사람들의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게 컨비네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CPI가 일단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금리 인하가 수월하게 된다는 거는 인플레 둔화를 동반하는 데이터가 확인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지금 아마 10년물 국채 수익률 4.1%까지 감안했을 때에 적정한 PER 25배 하면은 6,500, 600 정도가 일단 저는 목이라 보기 때문에 그걸 뚫으려면 CPI가 더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향방까지 좀 궁금해지는데 미증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빅테크 AI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만 봤을 때는 9월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실적 발표 중에 브로드컴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을 그렇죠. 발표했죠. 근데 수치적으로는 뭐 서프라이즈는 않았어요. 원래 그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달리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보십시오. 브로드컴은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뭐 10%. 마이너스 10%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뭔가 중요한 건데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좋았습니다. 내용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얘네들은 에이직이라 했죠. 에이직이 뭡니까? Application Specific IC는 반도체입니다. GPU는 범용적인 거예요. 근데 에이직은 애플리케이션, 고객이 요구하는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만든 커스터마된 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칩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누가 있겠어요? 빅테크들이죠. 네.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브로드컴이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의 시장을 좀 갉아먹거나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지난 6개월간 7개월간 올라온 건데 이번 실적 발표할 때 고객이 추가됐어요. 원래 고객이 큰 데가 있었죠. 누가 있을까요? 메타, 구글, 그다음에 바이댄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도 공식적으로 자기네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오픈 AI를 통해서 약 100억 불 정도의 매출이 내년도 우리 한 여름 정도 됐을 때 추가될 수 있다. 이 금액적으로는 핵심은 뭐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100억 불이면은 한 분기가 한 150억 불이니까 작진 않고요. 연간 한 500억 불, 600억 불 되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니죠. 오픈 AI 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에이직 트렌드가 강화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본다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애매모호하게 되는 상태를 보이는 게 브로드컴 이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픈 AI를 포함한 신규 에이직이 추가된다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 칩에 대한 성능에 대한 기대감. 네트워크 칩이 구글은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것이 구글 향으로 제품을 설계해주고 있거든요. 구글 향의 TPU, 뭐 토마호크 5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주가는 미리 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올해 내년도 넘어가는 이 시기에 PER이 지금 40배를 좀 넘은 것 같아요. 40배 넘었으면 이게 더 갈까 말까 만약 브로드컴 물어본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한창 각광을 받을 때 올해 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40, 50% 갈 때 PER이 평균이 40배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 평균이라는 거지 높아갈 때는 60배도 갔었고 이제 20배니까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궤적을 그리려는 모습이 브로드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브로드컴 역시 엔비디아와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셨고요. 지금 브로드컴 구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였습니다. 구글의 자체 칩을 처음으로 외부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글 자체 시설이 아닌 외부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한 건 첫 사례인데 구글이 뭐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다만 구글이 이제 자기네가 TPU라는 거를 이제 아까 생산해서 만들어 자기네 내부적으로 쓰잖아요. 내부적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을 TPU라 해서 중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거예요. 네네. 설계는 누가 도와줬는지 아까 브로드컴이 도와준다 네네. 했고. 근데 이거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인디케이션을 줬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구글이 자기네 TPU를 뭔가 외부적으로 이게 아웃소싱 하겠네라는 생각들을 4월 달, 5월 달에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투자가들은 그걸 못 가져서 어저께 지난주에 기사화 되니까 화들짝 놀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시고요. 다만 이것이 처음에 구글이 원래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자기네 데이터 센터의 캐파가 부족해서 그런 발로에 의해서 이게 아웃소싱을 된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그 외부의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까지는 이 기사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무엇가 됐던 간에 구글이 GPU의 그런 절감 해갖고 자사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외부로 확대할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ASIC 제품, 네. 그러니까 자사 GPU, 엔비디아나 AMD 말고도 이제 커스터머한테 스페시픽한 이런 분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여기서 읽히기 때문에 구글하고 브로드컴은 지금 같은 개념을 읽힐 수 있겠고 구글에 대해서는 구글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지난주에 이제 크롬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분리되지 않아서 또 파지티브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구글도 좀 어텐션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이어서 구글 주가 역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가운데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협력 소식 역시 시장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같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말이죠. 시장 사이즈가 그러니까 GPU, 엔비디아는 GPU, AMD는 GPU 시장이 있고 180이 있다 합시다. 그다음에 ASIC 칩이 한 20이 있고 네. 100이 있잖아요. 이 사이즈 100이 120이 아니고 105 이렇게 가면 삼성 하이닉스한테 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근본 전제가 100이라는 거, GPU군 ASIC은 100이 숫자가 120으로 성장한다는 가정을 깔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서 엔비디아하고 뭐 그 브로드컴하고 나눠 갖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부정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매크로 환경이나 아니면 매크로 환경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AI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수그러들면 그때 뉴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 프로블럼이고 내부에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브로드컴이 올라갔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조용하잖아요. 그럼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켓쉐어를 할 수도 있고 마켓은 커지는데 그거에 대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임팩트는 그 뉴스만 가지고 대비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는 거의 임팩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구글하고 브로드컴의 둘 다 마켓쉐어에서 구글이래.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 둘 다 마켓쉐어 1등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조금 더 움직이는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둘 사이의 마켓쉐어 게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임팩트가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구글이나 아까 브로드컴이나 여기에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PCB 업체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PCB 업체들이 두산 그 비즈니스 그룹을 본업으로 갖고 있는 두산,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주가들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맞고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장 안에서는 PCB 관련주를 오히려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봤고요. 바이오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한국은행 역시 10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성장주죠, 바이오, 제약바이오주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주는? 예스 60%고 노 40%입니다. 항상 우리가 보다시피 금리 인하되면 그 제약바이오는 다 가느냐? 그럴 것 같죠. 않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반반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럼 안 되는 이유는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 인하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당한다 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게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철저히 개별 주식으로 가야 돼요. 개별 주식이 뭐냐? 여기 비만 갖고 난리 났죠. 비만해가지고 뭐 비만 주식이 어떻게 한다, 학회가 폐암학회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는 학회에서 뭔가 라이선싱이라든지 성과를 발표하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금리 인하도 하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게 가겠네? 이렇게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전반적인 바이오가 금리 인하라고 100%는 아니고요. 금리 인하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 주 CPI 나오면서 내려가서 금리 인하가 2번이 기정사실화 되면은 그때는 오늘보다도 더 확대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학회라든지 이벤트가 언제냐면은 9월달, 10월달 넘어가기 전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플레이를 하려면 9월달, 10월달에 해야지 12월달 넘어가서 11월달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하 했어요. 네. 근데 관세 이펙트가 나오죠. 그다음에 약가 인하 들어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신다면은 하시려면 과감하게 지금 이미 하셨거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9월, 10월 넘어갈 때 마음껏 그다음에 그때가 피크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9월장에서 본부장님께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제약바이오하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외에. 반도체 소부장 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네. 조선하고 방산하고 원전 있잖아요. 네. 그다음 변압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어. 조선 방산 유일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수주가 확인되는 주식, 어떤 개별 주식.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변전도 변화인데 수주가 다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산 에너비트도 그렇고 그것이 9월달에 확인되는 주식은 그때 갈 것이고. 근데 대부분이 언제 확인되냐면 9월보다는 10월이나 11월이에요. 수주 오도가. 그래서 수주 오더가 9월이 아니고 10월이기 때문에 9월만 보면은 9월에 아웃퍼폼은 만약에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간다면은 다른 주식을 편안하게 끌고 갈 정도는 안 될 것이고 다른 주식들 아까 못 가는 주식들 내려갔을 때 10월 달부터 오더가 온다면 내려갔을 때 9월 달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질문에 대한 게 9월 달에 플레이하기 좋은 거는 눈에 보이시는 그게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과 방산 원전보다는 9월장에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소부장단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주도 보자 이 두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